자, 2주차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총정리해 볼 테니까, 자, 첫 시간부터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대차 평균의 원리, 복식 회계의 기본 원리는 뭐냐? 대차 평균의 원리다. 대차 평균의 원리는 어떤 내용이냐?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합치면 같다. 이게 빠쪼리가 만든 복식 회계의 기본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어디에서 착안했느냐? 거래의 이중성에서 착안했다. 거래의 이중성에서. 모든 계정을 마감했을 때 또는 그 앞서 모든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 기본적으로 제1차적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붕괴하는 겁니다. 복식으로 붕괴를 한다.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어떤 거래가 일어나면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인식을 한다. 금액을 적정해서 인식을 한다. 그럼 분석을 하는 것은 계정 감목을 오른쪽에 뭐 놓고 왼쪽에는 뭐 놓을 것이냐 이거죠. 오른쪽에 뭐 놓고 왼쪽에 뭐 놓고 그 다음 금액은 왼쪽 금액은 얼마를 하고 오른쪽 금액은 얼마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차변의 금액하고 대변의 금액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상품을 100만원치 사가 왔습니다. 구입해 왔습니다. 그럼 누가? 주체는 항상 회계의 주체는 그 조직이라고 그랬죠. 회사 같으면 영리법인 같으면 회사가 되겠죠. 회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시설 또는 뭐 병원 또는 학교 이게 하나 주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가 왔지만 여러분들 거 아니잖아요. 그 주체 거다 이 말이에요. 주체 입장에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 오늘 상품을 100만원치 구입했다. 이러면 차변에 상품이 100만원 들어왔죠. 들어왔죠.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상품의 정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정가다. 그럼 상품 정가는 어디에 놓고? 차변에 놔야 된다. 왼쪽에 놔야 되겠죠. 그럼 왼쪽에 상품, 그 다음 금액은 100만원. 차변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대변에는 100만원이 들어올 때는 뭐가 나갔나? 외상으로 사왔나? 돈 주고 사왔나? 돈 주고 사왔다. 현금을 주고 사왔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잖아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현금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에 놓고? 대변에. 그럼 대변에 100만원을 놔야 되지 80만원 놔도 안 되고 120만원 놔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금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차변 금액하고 대변 금액하고. 우리가 상품 100만원치 들어오고 돈 100만원 나가고 이 논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대가 맞아지게 돼 있어요. 줄 놈이 100만원 줬다 하면 받은 놈도 100만원 받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품을 100만원치 샀다 하면 팔은 사람은 상품을 100만원치 팔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매입 원가가 되지만 이제 상대편은 판매가가 되겠죠. 그건 다르지만 어쨌든 논리 자체는 100만원은 똑같습니다.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이 논리에 입각해서 복식 회계에 의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논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다.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다. 이게 여기까지 쭉 이야기됐던 거죠. 그럼 자, 여기에 기초를 해서 계정에 기입될 거래 요소들은 그 정감 요소들이 거래의 요소는 몇 가지 요소냐? 8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래의 정감 변동 요소들은 정감을 일으키는 거래 요소들은 즉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 요소들은 8가지 요소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은 자산의 증가와 감소 거래, 또 부채의 증가와 감소 거래 4가지가 나왔죠 벌써. 자본의 증가와 감소 거래. 그 다음 6가지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의 발생 거래와 수익의 발생 거래. 이렇게 합치면 이제 전체가 8개 거래 요소. 이걸 이제 또 10요소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비용을 증가 감소, 발생과 소멸. 그 다음 수익도 발생과 소멸.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8요소로 거의 구분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이 판료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느냐. 거래의 판료수가 어떻게 변동돼. 증가 감소로서 자산은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고 어떻게 감소됐느냐. 부채는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고 감소됐느냐. 자본은 또 어떻게 해서 증가됐고 감소됐느냐. 이 실질 계정 이 세 항목의 변동 요인은 6가지 요소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놓이는 자리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에 차변에. 증가되는 쪽에 항상 잔액이 남는다. 증가되는 쪽에.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에 대변에. 그 증가되는 반대편에 감소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어느 변이고 대변입니다. 대변이니까 부채와 자본이 대변에 놓이니까 감소는 어느 변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부채와 자본의 감소는 차변으로 보내야 되겠죠. 요 논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붕괴를 할 때 자산이 들어왔다. 증가됐다. 그럼 어느 변에 놓고? 차변에. 자산이 감소됐다. 어느 변에 놓을까? 대변에. 부채가 증가됐다. 자본이 증가됐다면은 붕괴를 할 때 대변 오른쪽에 놓자. 감소됐다 하면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니까 왼쪽에 놓자. 이 구분만 확실히 해주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정감 변동이 놓이는 자리. 이게 바로 계정기 법칙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쭉 차변과 대변으로 분류를 해서 붕괴하는 걸 붕괴장이라고 그랬어요. 붕괴는 어떤 순서로 하노? 날짜가 발생된 순서별로 쭉 붕괴를 해서 기록을 한다. 이 붕괴된 내용을 어디로 옮기드노? 옮긴다. 포스팅 또는 뭐 전기. 옮기는 걸 뭐라 한다? 전기력 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붕괴된 내용, 이는 붕괴장이나 전표겠죠. 전표에서 총계정 원장 각 계정 계좌로 옮기는 것을 전기력 한다. 전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전기하는 방법은 붕괴된 상태에서 그 계정 과목이 차변에 있으면은 총계정 원장 계정의 차변에, 그 해당 계정의 차변에, 대변에 있으면은 대변에, 변은 자기 변이다 이 말이에요. 금액은 누구 금액? 금액도 자기 금액을 가져간다. 상대편 계정 과목의 금액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은 상대편 계정 과목은 둘, 셋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금액을 가져가야 된다. 그럼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편 계정 과목을 가져가면 된다. 상대편 계정 과목을 가져가는데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하면 된다. 이게 전기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붕괴만 되어버리면은 전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전기하는 건 어려운 게 없다.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 전기된 내용은 각 총계정 원장에 전기된 내용은 어떻게 총계정 원장은 기록이 되노? 발생 순서별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고 계정 과목별로 기록이 됩니다. 계정 과목별로. 현금은 현금, 예상 매출금은 예상 매출금대로, 받으려면 받으려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복리 후생비는 복리 후생비대로 계정 과목별로 집계가 딱 됩니다. 여기 이제 다른 거지요. 붕괴장에는 발생 순서별로 기록하고 총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별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총계정 원장에 전기된 내용이 잘 전기됐나 안 됐나 어디서부터? 붕괴장에서부터. 붕괴에서부터.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시산표예요. 붕괴장에 붕괴된 내용은 자산도 나오고 부채도 나오고 자본도 나오고 비용도 나오고 수익도 나오고 이 5가지 계정 과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것도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시산표에는 몇 가지 계정 과목이 나와요? 5가지 계정 과목이 다 나와야죠. 차변에는 어떤 계정 과목? 비용과 자산. 대변에는 수익과 자본과 부채. 이게 이제 시산표 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차변에 나오는 자산과 비용, 자산 플러스 비용 이꼬르는 대변에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한 거하고 같다. 이것도 역시 또 여기도 대차 평균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차변, 시산표 차변의 합, 자산 비용, 시산표 대변의 합, 부채 자본 수익 두 개 합,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의해야 되는 같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오류가 잘못된 거죠.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차변의 합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대변의 합은 98만 원이더라. 그럼 2만 원이 차이가 났잖아요. 이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전기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분계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것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절차, 찾아내는 절차, 이게 바로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시산표는 약간의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약간의 그 자기 검증 기능을 갖고 있는 거다. 차변합과 대변의 합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게다. 검사를 할 수 있다. 물론 또 똑같이 차변 100만 원 틀리게 쓰였고 똑같이 대변에 100만 원 틀리 쓰면 합은 같잖아요. 그런 거는 못 찾아요. 그런 거는 못 찾아낸다. 그 이제 단지 한쪽 거는 정기하고 차변 항목은 정기를 했는데 대변 계정 과목의 항목은 정기를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딱 대차가 안 맞잖아요.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산표는 자기 검증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시산표 만들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퉁치는 거. 기중에 조금씩 발생하지만 그걸 기중에 일일이 따라 기록한다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효율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기말, 결산하는 날짜에 와가지고 4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은 12월 31일이 이제 결산하는 날이죠. 이날에 모두 묶어서 퉁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결산 정리 기입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죠, 크게는. 퉁쳐서 묶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생됐는데 못 줬다. 그 다음에 발생됐는데 못 받았다. 미리 줬다, 미리 받았다. 미리 받은 거는 단기에 이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기로 이어야 되잖아요. 또 미리 좋은 것도 다음 기에 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정리하는 게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이런 걸 전부 따져 엮고 대손 추정하고 그 다음 감가상각 원가 배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나 평가 찾아내고 각종 자산의 평가 손익 계산에 엮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결산정리사항입니다. 결산정리사항 자체도 항상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기중에 일어난 것처럼 기중에 일어난 거래하고 똑같이 결산정리 거래거든요. 거래이기 때문에 분계를 해야 된다. 분계를 차변 대변 분계를 해서 이 분계된 내용은 또 어떻게 또 역시 총계정 원장이 정기를 해야 됩니다. 정기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만드는 게 뭐냐면은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는 겁니다.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한 시산표다 이런 거죠. 좀 더 이제 정확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겠죠. 빠진 것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역시 수정 후 시산표도 차변에는 뭐가 나옵니까? 자산 비용입니다. 계정 과목 자체가. 시산표에 놓이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는 무조건 자산과 비용,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게 뭐냐? 물론 또 그 중간단간에 이제 제조기업인 것 때문에 또 이 정산표도 만듭니다. 만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막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 그 다음 바로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항상 내가 그 앞 시간 수업 중에 강조했던 게 절대로 재무상태표를 먼저 만들면 안 됩니다. 각 총계정 원장의 계정 마감도 손익계정을 먼저 마감해야 됩니다. 손익계정을 비용 수익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계정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비용 수익 계정의 마지막 결과물이 재무상태표 계정에 반영이 돼야 재무상태표
각 계정들이 정확하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재무상태표를 만든다. 그럼 손익계정이 먼저 마감되고 재무상태표 계정이 마감된다 하는 걸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요거 만들기 전에 이제 뭘 하느냐? 각종 장부를 마감을 한다. 장부를 마감하는데 뭐 다른 장부는 그냥 마감하면 되는데 이 총계정 원장을 마감할 때 비용 수익 계정은 어떻게 마감하느냐? 비용 수익 계정은 여기서 이제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해서 마감한다고 그랬잖아요. 차변의 비용이 발생되어 있으면은 차변의 집합 손익 대변의 비용 이렇게 하면 그 해당 비용 계정이 전부 마감이 됩니다. 차변의 집합 손익 대변의 비용. 수익 계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대변의 수익이 있으니까 차변의 수익 대변의 집합 손익 이렇게 하면은 그 수익 계정이 전부 마감이 돼요. 그럼 이 집합 손익 계정은 어떤 성격의 계정이냐? 상대편 누구 어떤 계정하고 짝을 짓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됐다가 수익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용 계정하고 짝을 지었다. 차변의 집합 손익 대변의 이자 비용. 비용이 대변에 가면 없어지잖아요. 감소잖아요. 비용은 자리가 차변이에요. 그럼 이때 비용 계정하고 집합 손익 계정하고 짝을 지었으면 이 집합 손익은 짝지은 계정 따라갑니다. 비용 계정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이니까 이 집합 손익도 뭐가 돼버리나? 비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분개가 된다는 것은 계정기입 법칙에 의해서 자산 증가 감소, 그다음 비용 증가 감소, 수익 증가 감소, 뭐 자본 증가 감소 딱 이 맞춰져야 됩니다. 자, 차변의 집합 손익, 대변의 이자 비용. 그럼 이 대체 거래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분개가 되었으면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차변의 집합 손익은 비용이라고 했어요. 비용이 와서 비용의 증가. 대변의 이자 비용, 비용의 감소. 그렇잖아요. 이 자리를 옮겨놓은 거잖아요. 이자 비용 계정에 있는 걸 어느 계정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집합 손익 계정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비용의 소멸.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비용의 소멸. 본전이잖아요. 대체만 시켰지 실제로 비용이 발생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수익은 대변의 잔액이 있잖아요. 대변의 잔액이 있으니까 자 이자 수익까지 봅시다. 이 이자 수익 계정이 마감되기 위해서는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집합 손익. 자 금액이 100만 원이다. 차변의 이자 수익 100만 원, 대변의 집합 손익 100만 원. 이때 집합 손익은 어떤 계정하고 짝지었나요? 수익 계정하고 짝지었잖아요. 수익 계정하고 짝지었으니까 이 집합 손익은 무슨 계정이다? 손이 아니고 익. 손익이니까 손도 될 수 있고 익도 될 수 있잖아요. 수익 계정이다. 그러면 차변의 이자 수익이 왔으니 수익의 소멸, 수익의 감소. 대변의 집합 손익 수익이니까 수익의 증가, 발생. 그러면 하나 죽이고 하나 살렸으니까 역시 대체거래니까 본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용 수익 계정을 전부 마감한다. 비용 수익 계정은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함으로 해서 비용의 차변 잔액하고 비용의 대변 잔액은 차익이 없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자동적으로 합계 금액이 딱 맞아져 가지고 마감이 되는 거예요. 비용 수익 계정은 명목 계정이기 때문에 그 회계 기간에 공헌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다음 기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를 시켜서 마감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집합 손익 계정에 대체를 시켜서 마감을 하면은 집합 손익 계정 차변에는 전부 뭐가 딱 집합하겠어요? 비용 계정이. 그 다음 또 집합 손익 계정 대변에는 뭐가 쫙 집합하느냐? 수익 계정 항목들이 딱 집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수익 항목이 전부 크면은 대변이 크잖아요. 차변에 뭐가 와야 되잖아요. 뭐가 당기 순이익이 오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계정 과목이 와야 되겠죠. 자본금이 와야 되는 겁니다. 차변의 집합 손익,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놔야 되겠죠. 그래야 집합 손익 계정,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같아져 버립니다. 차변의 집합 손익, 대변의 자본금,
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 오면 자본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순손실이 발생했으면 자본금이 차변에 오고 집합손익이 대변에 와요. 이럴 때는 이 자본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생각하지만 우선에는 순이익만 생각했어요. 이러면 혼란스러우니까. 차변에 자본금, 대변에 집합손익. 이렇게 해가지고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모든 비용과 수익 계정이 다 마감이 됐어. 마지막 분계, 차변의 집합손익, 대변의 자본금. 요 내용이 바로 차변의 이 집합손익이 계정으로 하면은 집합손익 자본금 하지만 손익계산서의 용어로 갈 때는 이 집합손익이 뭐로 바뀌어가느냐 하면은 당기 순이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익계산서가 작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손익계산서고,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이 다 마감이 되었으면 그 다음 무슨 계정을 마감한다?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자산은 정가가 차변이고 잔액이 차변에 남아. 그러면 대변이 모자래. 모자라는 쪽에 가서 차기이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은 대변의 차기이월, 그 차변 금액 합계가 500이다. 대변 금액, 이 현금으로 봅시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 차변에 500, 대변에 400이다. 차변에 500이라는 말은 500원이 들어와야 자산이 증가되잖아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들어온 돈이 500원이고, 그럼 나간 돈이 400원이다. 그러면 남은 돈은 얼마고? 100원이다. 그럼 차변에 500, 대변에 400원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대변에다가 차기 2월 100원, 여기 남은 돈이거든요. 남은 돈이니까 우리들은 차기로 2월 시켜야 된다. 대변에 차기 2월 100원 해가지고 기존 나간 400원하고 100원하고 합치면은 차변에 들어온 총 금액 500원하고 같아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차기 2월 100원은 다음 기로 넘어가면은 요거는 기 말에 차기 2월이 되지만, 대변에 있는 요거는 기 말에 차기 2월이 되지만, 다음 기, 차기로 가면은 정기 2월이 돼가지고 기초가 돼버립니다. 차기 2월은 기 말에 차기 2월, 정기 2월은 기초 1월 1일이 되겠죠. 기초의 회계의 기초의 정기 2월 해가지고 100원 해서 이제 그 다음 기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산은 정가가 차변이다. 잔액이 차변에 남는다. 대변에는 남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을 수가 없어요. 대변에는. 그러면 이제 그 남는 차액 금액, 차변 정가분하고 대변 감소분하고의 차액을 차기 2월로 대변에 넣으면은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아지죠. 같아지고 나서 이제 다음 기회에 가서는 차기 2월이 차변으로 가가지고 정기 2월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마감이 다 되는 거예요. 자, 부채 계정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부채는 정가가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단 말이에요. 대변이니까 잔액이 어디 생기노? 대변에 생깁니다. 자, 차입금이 대변에 1000만 원 있다 이래 봅시다. 1000만 원 대변에 있었는데 또 차변에 갚은 게 얼마 있었느냐? 700만 원은 갚았어. 그럼 차변에 갚은 거 700만 원. 처음 빌려온 거 1000만 원. 앞으로 갚을 게 300만 원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대변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차변 금액은 7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3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앞으로 갚을 게 남아있는 게 300만 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차기 2월은 감소 쪽에 간다 했잖아요.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차기 2월 300만 원 하면은 기존 갚은 700만 원 하고 차기 2월 때 700만 원 하고 대변에 차입한 1000만 원 하고 합계가 같아지잖아요. 부채는 차변에 차기 2월 한다. 감소 쪽에서 항상 차기 2월 한다. 정기 2월은 항상 정가 쪽에 있는 겁니다.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자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가가 어느 변이고 정가가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정가가 되면서 그러면은 차기월은 감소가 어느 변이고 차변이니까 차기월은 감소 차변 쪽으로 가야 되죠. 자본의 감소는 자본항목에 위해서는 마감하기 위해서는 차기 2월을 차변에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자본에는 당기순이익이 이제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넘어와 있다. 이렇게 해서 자본이 차변에 자본금 1,000만 원, 원래 있었던 거 800만 원, 또 당기순이익 100만 원, 900만 원이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모자라는 게 얼마나 모자라노? 모자라는 게 얼마 모자라노? 100만 원 모자라잖아요. 그럼 차기 2월 아니에요. 자본은 참 모자라는 게 아니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고 1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900만 원인 것 같으면은 이 설명을 잘못했어요. 자본은 달라요. 자본 감소는 없다고 봅시다. 차변은 자본의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은 900만 원이 기존 있었던 기고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총 자본금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차변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그대로 다음 기로 차기월 되는 겁니다.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인출금은 또 나중에 이제 별도로 할 테니까. 차변에 그러면 대변의 정가가 1,000만 원이고 차변에 아무것도 없어. 감소가. 1,000만 원 이거 다 차기월 시키면 됩니다. 인출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건 조금 내가 뺐어요.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나중에 인출금에 대한 얘기는 자본 감소되는 건 다시 할 테니까. 자, 감소되는 건 생각하지 말고 자본 정가가 1,000만 원 됐는데 감소가 없었어.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그대로 차기월 차변회와 감소되는 차기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회 차기월 1,000만 원, 대변회 1,000만 원 하면 합계가 같아지지요. 같아지고 이제 차변회 차기월 자본금 계정 차기월 이거는 다음 기호 가면 정기월은 정가 쪽에 갑니다. 부채 자본의 정가는 대변이잖아요. 대변으로 정가 해가지고 이제 다음 기 자본금으로 자본 항목으로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재무상태표의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인데 정가 쪽에 잔액이 생기고 감소 쪽에서 항상 차기월 시킨다. 자산은 정가가 차변이니까 감소가 대변이다. 감소에 12월 31일 차기월 하면은 그 차익 나는 금액만큼 차기월 해서 마감을 하면은 자산 계정이 마감이 된다. 부채 계정은 대변의 잔액이에요. 대변의 금액에다가 차변 금액을 뺀 금액만큼, 차변 금액은 부채가 감소된 거잖아요. 대변은 증가된 거. 나머지 그 금액만큼 차변에 있는 금액을 뺀 금액만큼 차기월 시키면 된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니까 감소되는 쪽에서 차기월이 된다. 자본도 똑같다. 대변의 증가고 감소가 차변이다. 감소되는 쪽에서 차기월 시킨다. 그럼 차기월 시킨 거는 다음 기로 이제 차변으로 가가지고 이제 또 정기 2월 차변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한다. 이 장부 마감이 된 다음에 이제 하는 절차가 마지막 결산 후 절차가 뭡니까? 재무제표 만드는 거잖아요. 재무제표가 바로 이제 뭐고 우리가 이제 지금 기소를 다루는 거니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들자. 먼저 그것도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만들고 재무상태표 만든다. 손익계산서는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다. 우리는 이제 재무상태표도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어요. 계정식으로 했을 때는 차변의 비용, 손익계산서를 대변에는 수익 이렇게 놓고 보고식으로 보고식으로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는 쭉 1년의 그 흐름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제일 위에 1 매출액 거기다가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 총이익 그죠? 매출 총이익에다가 영업비용 즉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에다가 뭐를 차감하나 먼저 플러스 해야 되겠네. 영업의 수익을 플러스하고 영업 외 비용을 차감하면은 뭐가 나오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온다. 거기다가 법인세 등을 빼면은 뭐가 된다? 당기 순이익이 된다. 이게 보고식이에요. 보고식이고. 그 다음 이제 계정식은 차변에 비용 항목 쫙 다 나오고 대변에 수익 항목 쫙 다 나오면 수익하고 비용하고 비교해서 수익이 크면은 차변에 뭐가 와서 당기 순이익이 와서 차변에 대변에 같도록 이렇게 마감이 된다. 여기 계정식이에요. 그런데
보고를 할 때는 이 보고식으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또 강의용이나 이렇게 학습용은 이렇게 개정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빨리 기초 해결을 할 때는 와닿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상 2주차 강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전화번호도 드렸고요. 그 PPT 자료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수업한 것 가운데서 또는 뭐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전화로 또는 메시지로 질문을 하면은 제가 가능한 정확하게 답신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